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 사이 1,000명 선을 넘어서며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수도권 150곳에 임시 선별 진료소가 마련돼 3주간 익명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1,600만 명을 넘은 미국은 이르면 오늘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집니다. 1차 배포된 백신은 약 290만 명분으로 의료 종사자와 요양원 거주자 등이 우선 접종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에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종결 여부가 또다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경기 김포와 전남 영암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진 판정이 나오며 고병원성 AI가 전국 13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달과 내년 1월 사이 철새 유입이 증가하는 만큼 추가 확산 가능성이 커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최강의 한파가 찾아와 출근길 강추위와 빙판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에는 많게는 20cm의 눈이 내리고 충남 서해안에서도 최대 7cm의 눈이 쌓일 전망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출근길입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 한파에 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민미경 캐스터, 어제는 큰 눈이 내리더니 이번엔 강력 한파가 찾아왔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는 중부와 경북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나더니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마치 한겨울처럼 춥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에는요, 저처럼 패딩 같은 따뜻한 옷차림 꼭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지금 일부 중부와 경북 지역에서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관령의 기온이 무려 영하 13.9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체감 추위는 무려 영하 22도 선 가리키고 있고요. 서울도 영하 8.8도지만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영하 14도 선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장갑을 꼈는데도요, 손이 시렵습니다. 그 밖에 강추위 속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폭설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제주 산지와 일부 호남 서해안에서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30cm 이상의 눈이 쏟아지겠고 그 밖에 호남 서부로는 최고 20cm, 충남 남부 서해안에서도 10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해안으로는 강풍주의보, 동해안과 대구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이 시각 춘천의 기온은 영하 12.4도, 대구 영하 3.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서울 영하 4도, 청주 영하 2도, 대전과 전주 영하 1도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당분간 매서운 한파는 계속됩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낮 기온도 종일 영하권을 맴돌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무로역에서 출근길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150곳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가동됩니다. 무증상 환자와 잠복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발견해내기 위해서인데요. 정부는 앞으로 3주간을 집중 검사 기간으로 정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기를 당부했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진료소를 가동합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중심지인 수도권에서 무증상 잠복 감염자 전파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임시진료소는 서울역과 용산역, 주요 대학가 등을 위주로 총 150곳에 설치됩니다. 또한 다음 달 3일까지를 집중 검사 기간으로 정해 무료 검사를 대폭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평일 주말 구분 없이 누구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익명검사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검사법 역시 도입됐습니다. 기존의 검사법에 더해 타액검사, 신속항원검사를 추가했는데 모두 최대한 많은 사람을 검사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역학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군과 경찰, 수습공무원 등 총 810명의 지원 인력 또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내일부터 서울 지역 모든 학교는 등교를 중단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이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내일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모든 학교가 연말까지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진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전면 원격 수업에 돌입한 겁니다. 예외로 인정했던 소규모 학교들도 모두 원격 수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울 시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지난 7일부터 원격 수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는 18일로 기한이 정해져 있었지만 28일까지 열흘 연장됐습니다. 교육청은 돌봄 공백 대책도 분주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긴급 돌봄에 준해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유치원도 가정 돌봄이 어려운 유아에 대해 돌봄 서비스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서울 시내 초등학교의 약 75%, 유치원은 79%, 특수학교는 53%가 겨울방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이번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는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서 가장 거셉니다. 신규 확진자가 나란히 폭증하고 있는데요. 휴일을 맞은 선별진료소에는 서둘러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의 국립중앙의료원. 휴일인데도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서둘러 검사를 받는 겁니다. 서울시는 무증상자를 통한 조용한 전파가 확산하고 있다며 선제적인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선제 검사는 익명 검사이고 무료 검사입니다. 의심이 가면 즉각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빅5 대형 병원인 서초구 가톨릭 성모병원에서는 지난주 목요일 환자 1명이 감염된 뒤 누적 확진자가 9명까지 늘었습니다. 환자 5명과 보호자 4명입니다. 의료진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추가 확산 우려를 막기 위해 환자의 보호자들도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동대문구의 한 병원 관련 확진자는 16명 늘어난 58명. 강서구 소재 교회 관련 환자는 51명이 추가돼 14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399명. 이틀 연속 사상 최대치로 최근 11일간의 수치는 역대 1위에서 11위 기록입니다.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는 처음으로 3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하루 확진자가 200명을 넘더니 272명이던 최다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했습니다. 부천 요양병원 등의 집단 감염 사례를 고리로 확진자가 급격히 불며 경기도 누적 확진자는 서울에 이어 1만 명을 곧 돌파할 기세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충남 당진의 한 교회에서 또다시 확진자 38명이 발생해 관련 확진자 수가 46명에 달합니다. 충북 제천과 대구 달성 등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발 집단 감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충남 당진의 한 교회에서 신도 38명이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신도인 고1 학생과 노인복지센터 20대 직원이 처음 확진됐는데 교회와 고등학교, 복지센터 등에서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처음 확진된 신도 2명은 지난 6일 교회 예배 후 다른 교인 40여 명과 점심을 먹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소속으로 우리 지역 기존 종교단체와 지역교회 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현장 방역수칙 점검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충북 제천에서도 신규 확진자 15명 중 9명이 한 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20대 신도가 지난 4일과 5일 대구 지역 교회 방문 후 다른 신도와 가족까지 전염시켰습니다. 지난 11일 29명이 집단 감염된 대구 달성군의 한 교회와 관련해 12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모두 47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 경산에서는 신도와 접촉한 일가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교회를 중심으로 한 N차 감염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성탄절을 앞두고 행사를 준비하는 교회가 많은 것으로 보고 추가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마스크를 벗은 채 와인 모임을 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윤 의원은 길어녹 할머니의 생신을 맞아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나눈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뉴스까지 듣게 하며 국민 가슴에 천불이 나게 해야 하는가라며 윤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여전히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전히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요. 손기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손 기자, 이 며칠 사이에 증가 중인 이 확진자 추이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이 오늘 어제 0시 기준 1,03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네 자리 숫자는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30명입니다. 이틀 연속 최고치를 돌파했는데요. 지난주 초 600명대 확진자를 기록하더니 며칠 사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예. 여기에 확진자 대부분이 해외 유입이 아닌 국내에서 발생한 것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급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자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발표한 게 아니냐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2.5단계 효과를 지켜보는 동시에 최후의 카드인 3단계 격상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하루라도 빨리 이 3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 3단계 격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우선 확진자 숫자만 놓고 봤을 땐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아직 충족한 건 아닙니다. 방대본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는 한 주간 전국의 평균 확진자가 800명에서 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할 때 격상할 수 있습니다. 또 취약 인구라 할 수 있는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과 중증 이상 환자의 병상 수용 능력도 고려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대한 빨리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실정입니다. 예.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는 단계 기준을 충족한 이후에 거리두기를 격상하게 되면 불과 며칠이지만 환자 수가 빨리 늘어나서 통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전했는데요. 이미 어제 오후 6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7명으로 집계된 상태입니다. 네. 네, 어제 오후 6시 기준도 500명을 넘었으면 오늘도 상당한 숫자가 나올 수 있겠군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이 3단계 격상 기준 중에 이 병상 수용 능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병상 수용 능력이 이 지금 확진자가 병원에 입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0시 기준 수도권 확진자 580명에게 병상이 배정됐습니다. 이 중 당일 확진돼 병상이 배정된 사람은 306명뿐이고 나머지는 최소 하루에서 많게는 이틀까지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병상이 있다고 해도 의료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라 대기 시장이 생기는 겁니다. 중증 이상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도 전국엔 62개, 수도권엔 1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생활치료센터 7,000개, 감염병 전담병영에 2,700개까지 병상을 늘리고 중환자 병상은 300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등 공공의료 인력 280명도 긴급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협회에서 모집한 개원의와 간호사들도 오늘부터 열릴 임신 선별진료소 등 현장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네. 급기야 경기도에서는 이 민간 시설에 대해 긴급 동원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 긴급 동원 조치가 뭔가요? 말 그대로 민간 시설을 긴급하게 징발하는 겁니다. 예. 수원에 있는 경기대학교 기숙사가 그 대상입니다. 경기도는 기숙사의 절반인 500실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는 긴급 동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약 1,000개의 병상을 확보하는 건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시 상황에 준한다며 민간 시설에 대한 첫 긴급 동원 제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감염병 유행 기간에는 의료기관 병상과 연수원 숙박시설 등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3단계 격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면서요? 예, 우리가 모두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 한국은행이 명확히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민간 소비는 16.6% 줄고 예. 국내 총생산은 8%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현재 백신이 나왔는데 언제 접종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3단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타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이 국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회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내년 설 연휴에서 1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 원이 포함됐는데 정부가 지급 대상 등을 기준을 마련한다면 빠르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 3단계 거리두기 기준 격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또 걱정되는 게 3단계 어쨌든 거리두기 그 격상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이 거리두기가 또 실패한다면 이 최후의 방안 같은 게 또 있을까요? 불행히도 정부는 그동안 거리두기 3단계가 최후의 방어선, 즉 마지노선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예. 따라서 마지막 카드를 쓰기 전에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고 계속 호소해왔는데 하지만 이조차 먹히지 않을 땐 유럽에서 했던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동 제한 조치를 했었는데 예. 병원을 방문하거나 생필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면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강제한 겁니다. 거리두기 3단계에선 저녁 9시까지 식당을 영업할 수는 있는데 이 조치가 시행되면 말 그대로 모든 업장이 셧다운됩니다. 네. 네, 결국 그저 조심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손기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600만 명을 넘은 미국에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배포가 시작됐습니다. 때맞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접종을 승인하면서 첫 접종은 우리 시각으로 이르면 오늘 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미국 미시간주 화이자 본사 직원들이 영하 70도 초저온으로 보관하던 코로나19 백신을 상자에 옮겨 담습니다. 지게차들은 화물기까지 실어 나를 트럭 안으로 백신 상자를 옮깁니다. 1차로 배포된 백신은 약 290만 명에게 투여할 수 있는 분량으로 모레까지 화물기 등을 이용해 미국 전역에 지정된 636곳으로 운송되는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화이자는 드라이 아이스로 열흘간 초저온 냉동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보관 용기에 백신을 담고 위치 추적이 가능한 센서를 붙였습니다. 물류업체는 위치, 온도, 빛 노출도, 움직임을 파악하는 장치를 운송 트럭에 장착하고 호위 차량도 붙였습니다. 운송 트럭들의 위치와 온도는 분 단위로 추적됩니다. We've seen the press reports of hospitals waiting to vaccinate healthcare workers and those most vulnerable,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ACIP and the CDC. So it would be my greatest hope and desire that that occur tomorrow. 한편 미 정부의 백신 개발을 총괄하는 팀 초고속 작전의 몬세프 슬라이 최고 책임자는 백신 접종에 부정적인 미국인이 적지 않은 점을 염두에 둔 듯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가 있으니 무조건 맞으라고 말했습니다. 슬라위는 코로나 이전의 일상적인 삶이 가능한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면 미국인 75%에서 80%가 면역력을 가져야 한다며 내년 5월과 6월 사이에 이 지점에 도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엔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계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직무범위의 국내 정보 수집을 빼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나흘간 이어지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종결 요청에 범여권 의원까지 180명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청와대의 이중대일 뿐이지 결코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태도는 안 가지고 있는 정당 아닙니다. 국정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뒤이어 상정된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도 다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빨리 이 필리버스터 중단시키고 방역과 민생에 우리 국회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회법에 따라 제출 24시간 이후인 오늘 밤 필리버스터 종결 여부가 또다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번 표결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창설 63년 만에 경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경찰법, 공수처법에 이어 국정원법까지 통과되면서 민주당은 수건이었던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의 핵심은 그동안 국정원이 가지고 있었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겁니다. 대공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인권 침해를 비롯한 정치적 일탈행위가 계속됐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역량 약화와 경찰의 수사권 악용을 우려하며 법안 심사 과정부터 반대했지만 의석수의 한계를 절감해야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법, 공수처법에 이어 국정원법까지 통과시키면서 권력기관 개혁 3법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본회의 통과에 가장 난항을 겪었던 공수처법이 지난 10일 처리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공수처법은 지난 1996년 국회의원 151명과 시민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처음으로 입법 청원됐지만 회기가 끝나 폐기됐습니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2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검찰과 야권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국회가 진정으로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공수처법 통과시켜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내세웠고 결국 2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선 겁니다. 정세균 총리도 국정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3대 권력기관 개혁 법안이 완수됐다며 신속한 후속 작업 이행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는 여전히 진행 중이죠. 2차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기선을 잡으려는 삿바 싸움이 치열한데요. 윤 총장 측은 1차 징계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징계위 측은 문제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1차 징계위가 무효라며 오늘 징계위를 다시 구성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0일 징계위에서 징계 청구권자로 제외된 추미애 장관과 자진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자리를 예비위원이 채웠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사징계법상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정된 예비위원이 없어 4명만으로 진행된 건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윤 총장 측은 또 징계 청구 당시 징계위원은 확정돼 있어야 하고 사유가 발생하면 예비위원으로 충원해야 한다면서 뒤늦게 추가된 이용구 차관과 정환중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오늘 또다시 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징계위 측은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면 심의를 할 수 있다며 예비위원회 징계위 포함 여부는 위원장 재량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윤 총장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총장 측 문제 제기를 징계위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 벌어질 법적 공방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어젯밤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달리던 버스가 옆으로 넘어져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중부지방 폭설로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45인승 버스가 완전히 넘어져 있습니다. 출동한 대원들이 장비를 사용해 넘어진 버스를 들어 올립니다. 어제 오후 8시 반쯤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승객 11명을 태운 버스가 전도됐습니다. 화물차가 집을 떨어뜨려서 그거 피하다가 전도됐대요. 이 사고로 버스 승객 3명이 경상을 입었고 해당 구간 차량 운행이 정체를 빚었습니다.
주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리면서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전 8시 40분쯤 파주 대능리에서 시내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도로 옆 2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운전기사와 승객 2명이 경상을 입었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아침부터 눈이 5cm 정도 내렸는데 사고 지점은 교통량이 많지 않아 눈이 녹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도 중앙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차량 6대가 연속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변 차량 운행도 정체됐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1년 전 부산 시내 한 언론사 전광판을 해킹해 조롱성 문구를 송출한 해킹범이 붙잡혔습니다. 당시 전광판에는 중학생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문구가 있었는데 실제로 붙잡힌 범인 형사처벌을 못하는 중학생이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운전자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건물 옥상의 전광판 문구를 보고는 차에 탄 사람들이 모두 소리를 지르며 놀랍니다. 전광판 중학생. 당시 전광판에는 한 언론사의 전광판이 중학생한테 털렸다며 조롱 섞인 문구가 송출됐습니다. 전광판을 제어하는 컴퓨터가 해킹된 겁니다. 해킹된 전광판은 부산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서면 한복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시 1시간가량 해킹 문구가 노출되면서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일반적인 글이 아니었으니까 누가 장난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청 당황스러웠고. 1년 만에 붙잡힌 해킹범은 실제 중학생이었습니다. 전광판의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 자동 업데이트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포함한 로그인 화면이 전광판에 표출된 것인데 이를 본 중학생이 원격으로 접속해 장난을 친 겁니다. 법률상으로 해킹이지. 호기심에 알려주려고 보안이 취약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붙잡힌 중학생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 즉 형사처벌을 못하는 촉법 소년입니다. 경찰은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출소한 조두순 집 인근의 유튜버 등 개인 방송 BJ들이 몰려들며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소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고성을 외치는 등 주민 불편이 이어지자 경찰은 주택가 주변 출입 통제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경찰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 등이 발생하면 엄중히 조사해 법규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어제도 경기도 김포와 전남 영암에서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장 계란이나 닭고기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모영 기자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전라남도 영암과 경기도 김포의 닭과 오리 농장도 결국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6일 2년 8개월 만에 첫 확진 판정 이후 벌써 13번째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장 반경 3km 내 예방적 살처물은 물론 국내 모든 가금 농장에 대해 7일간 이동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지난달 전라북도 정읍의 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지난 1일은 경상북도 상주에서 6일에는 경기도로 다음 날은 충청북도로 하루가 다르게 고병원성 AI가 전국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전국 단위 확산에도 다행히 가금류 가격에 아직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오리는 지난해 대비 산지 가격이 25%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닭과 달걀 가격은 소폭의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정도입니다. 육개와 산란계 사육 두수가 각각 평년 대비 8.0%, 산란계 4.5% 증가하였고 오리는 재고량이 평년 대비 93.7% 증가하여 공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가격이 오른 품목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소비가 늘어난 때문이지 AI에 따른 살처분 영향은 아니라고 농식품부는 해석합니다. 일반적으로 닭은 30일, 오리는 45일이면 출하가 가능합니다. MBN 뉴스 이무영입니다.
대선 결과를 놓고 아직도 각을 세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공교롭게도 자식 문제를 두고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현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의 자녀가 나란히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신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려한 외모와 패션으로 가는 곳마다 주목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째 딸 이방카. 모델 출신 디자이너로 활동하다 4년 전 아버지의 백악관 입성으로 선임 보좌관 자리에 오르며 마쿠 권력으로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He is our commander-in-chief, champion of the American worker, defender of common sense, and our voice for the forgotten men and women of this country.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를 한 달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검찰의 칼끝이 이방카를 겨누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의 자금이 트럼프 호텔에 부당하게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호텔 연회장을 하루 빌리는 데 들어간 돈만 17만 5천 달러, 1억 9천만 원 상당. 검찰은 준비위에서 모두 100만 달러, 10여여 원 이상이 트럼프 일가에 지급됐는데 여기에 취임식 준비를 진두지휘한 이방카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겁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둘째 아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Listen, he'll be there when you need him. We'll make your grandkids feel that what they've got to say matters. 검찰은 해외 사업을 벌인 헌터의 세금 탈루, 돈 세탁과 방첩 활동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약 문제와 혼외자 스캔들로 구설에 올랐던 헌터. 검찰 조사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바이든 인수위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려 무죄를 자신했고 바이든 역시 아들이 자랑스럽다며 격려했습니다. But one thing that we will be watching going forward is what his reaction will be like as this investigation continues and how it continues into potentially his administration, as Biden has vowed that his Department of Justice will be independent. 임기 내 셀프 사면설이 나오는 트럼프. 법무부 독립을 약속한 바이든이 자녀 수사를 놓고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살다 보면 눈을 의심하게 하는 실제 상황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곤 하죠. 미국의 한 공항에서는 비행기 날개에 올라탄 남성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비행기 날개 위에 한 남성이 보입니다. 날개 끝에 올라타고 싶었던 건지 신발에 양말까지 벗어던지는데요. 위험천만한 이 광경은 지난 주말 미국 라스베이거스 맥케런 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실제 상황입니다. 알래스카 항공의 기장은 승객을 태우고 이륙하기 전 점검을 하다 남성을 발견했는데요. 경찰이 출동하고 항공인은 다시 점검을 받느라 출발이 4시간이나 지연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걸로 파악했다는데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도 실제 상황인가 싶은 이색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속도와의 싸움을 벌이는 자동차 경주장에서 느릿느릿한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고 하네요.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자동차 경주장입니다. 카레이서 대신 학사모를 쓴 졸업생들이 보이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텍사스 여대의 졸업식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열려 졸업생들이 모두 자동차 경주장에 모인 겁니다. 요즘 미국의 대다수 대학이 화상 졸업식을 열고 있는데요. 텍사스 여대는 기왕이면 졸업생들이 평생 추억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생각하다 경주장에서의 졸업식을 열게 됐다네요. 그런가 하면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때 아닌 추격전이 펼쳐졌습니다. 자꾸 집을 나가는 이 친구 때문인데 다음부턴 대화로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집 밖으로 나온 개 한 마리. 급기야 고속도로로 들어가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운전자 2명이 쫓아갔지만 역부족이었는데요. 재빨리 911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다행히 근처에 있던 경찰이 구조했습니다. 평소 개를 좋아하던 경찰을 알아보고 얌전히 따라온 모양인데요. 뒷좌석에 앉아있는 이 녀석, 딱 봐도 장난꾸러기 같죠? 그동안 이 친구가 자주 집을 나가 속을 태운 주인은 코로나19가 좀 진정되면 훈련소로 보내 가출하는 습관을 고치겠다고 다짐했다네요.
어제는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더니 오늘은 매서운 강력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따뜻한 패딩을 입고요. 장갑을 껴봤지만 찬바람이 불면 소용이 없습니다. 몸이 절로 떨리고요. 손끝이 벌써 시려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여러분 정말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일부 중부와 경북 지역에서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강원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올겨울 들어서 첫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관령의 기온은 영하 14.5도인데요.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2도 선까지 곤두박질 쳤고요. 서울 역시 영하 9.4도 가리키고 있지만 체감 추위는 영하 13도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여기에 어제 내린 눈이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강추위 속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폭설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제주 산지와 일부 호남 서해안에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30cm 이상의 눈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호남 서부 내륙으로도 최고 20cm, 충남 남부 서해안에서도 10cm 이상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해안으로는 강풍주의보, 동해안과 대구에서는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이 시각 춘천의 기온 영하 12.9도, 대전 영하 5.7도, 대구 영하 3.8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10도가량이나 뚝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서울 영하 4도, 청주 영하 2도, 전주 영하 1도에 머물면서 종일 추울 전망입니다. 당분간 매서운 한파는 계속되겠습니다.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져 더 춥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무로역에서 출근길 날씨 전해드렸습니다.